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에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이 신용도,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을 신용을 위주로 대출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도가 적어요. 한도가 적고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암만 신용도가 좋아도 여태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이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이 자금이 모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만 여태까지 신용도가 높았어도 대출을 해줬는데 갑자기 야반 도주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은행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출 한도가 적고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자도 높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적고 그게 단점이고요. 이 담보대출은 집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재산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집 아닙니까? 집.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내가 저 돈을 못 갚을 때는 이 집을 네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에는 집을 새로 살 때, 집을 새로 살 때 그 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자금이 모자른데 그렇다고 집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 소유한 집을 담보로 생활비가 모자랄 때 대출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 대출하고는 거의 뭐 인연이 없이 지내던 사람인데요. 뭐 저 대출 카드도 안 씁니다. 저는 외상 뭐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저는. 근데 갑자기 이 대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주식 공부하다가 모르던 게 부동산 공부하다가 또 알아지는 게 있어서 좋은 점이 또 있는데, 이 대출에 대해서는 알아보다 보니까 뭐 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뭐 LTV, DTI, DSR 이런 게 있고, 또 뭐 저 그 디딤돌 대출, 이게 대출에도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적격 대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냥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요즘에 저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적격 대출인데요. 이거를 다 하려면은 머리 터집니다. 이거 다 하려면은 머리 터져요. 가뜩이나 저는 머리 나쁜데 이 주식 공부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공부도 하려니까 머리가 막 그냥 지진 납니다. 근데 이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공부는 거의 뭐 법으로 돼 있고요. 정책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려고 막 머리 싸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나한테 현재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뭐 디딤돌 대출 인터넷에 치면 쫙 나옵니다. 설명이 보금자리 쫙 나와요. 그걸 일일이 뭐 다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나한테 해당될 때만 그거에 대해서만 알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에 대해 무조건 무주택, 그리고 5억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값만 대충 5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그리고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은 해당이 안 돼요. 보금자리 주택은, 보금자리로는 그 6억 이하여야 되는데, 뭐 KB금융 주택시세 뭐 여러가지 그 평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대출 받을 당시에
6억 이상이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5억 8천인데 3년 뒤에 입주하려면은 이게 집값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6억 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이 적격 대출은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고정금리인데 이 고정금리가 지금 매월 막 변동이 심해요. 근데 내가 대출 받을 때 이 금리가 높으면은 높은 고정금리로 장기간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 원리상 지금은 당분간 이 은행이자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죠. 미국도 뭐 빅스텝으로 올린다,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다,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올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올라가지만 길어야 3, 4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입니다. 계속 금리는 낮아질 거라고 그 경제학자들이 모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잠깐 올라가는 겁니다. 잠깐이 뭐 길으면 3, 4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정금리로 정부에서 해주는데 이자가 약간 싸다고 고정금리로 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3, 4년 동안은 이게 내가 만약에 4%로 대출을 받았는데 3, 4년 동안 막 5, 6% 올라갔어요. 5, 6%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요. 그러다가 3, 4년 지나고 쭉 떨어져서 뭐 0.5%로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거 4% 내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정금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상태에서는 뭐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뭐 적격 대출 이거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공부는 했지만은 그냥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LTV, DTI, DSR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대출을 받을 거면. 근데 현재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장이지 않습니까? 하락장인데 이렇게 하락하다가 갑자기 막 폭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잡아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고 여기에서 100% 주식이 다 물려있는 사람은 그냥 떨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손절을 하든가. 근데 손절을 하는 방법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주식 격언에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피의 법칙이라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손절은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손절 안 씁니다. 손절할 주식은 아예 사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는 LTV입니다. LTV는 뭐냐면은 집값이 예를 들어 1억 원이라고 그래요. 1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LTV가 40%다. 그러면은 4천만 원까지만 대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4천만 원. 그러면 왜 1억 원인데 1억 원 다 빌려주지 않고 4천만 원만 빌려주냐? 만약에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했어요. 근데 이게 집값이 오르기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려가기도 하죠. 그러면 집값 1억을 대출을 은행에서 해줬는데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7천이 됐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이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경매로 넘길 수가 있죠. 그러면 경매로 넘기면은 이거보다 또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뭐 5천의 경매가 낙찰됐어요. 그럼 은행은 망합니다, 이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되다 보면 은행은 망해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DTI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세우게 되면서 주택 가격도 잡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로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2년부터 됐으니까 꽤 오래됐네요. 근데 저는 요즘에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다 알아볼 필요는 없고, 저는 9억 원 이하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40%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 그러니까 수도권은 40%에서 50%라는 뜻이에요. 그럼 40%면 제 집이 대충 6억으로 따지면은 64, 24, 2억 4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래요. 그런데 이 LTV를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LTV는 비조정지역 70%였는데 70% 똑같습니다. 생애 최초는 80%로 해준다 그러고요. 조정지역은 수도권이 다 조정지역입니다. 50%였는데 70%로 해준다고 그럽니다. 생애 최초 80%. 투기과열지구, 검단 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40%밖에 안 되는데 70%까지 해준답니다. 저 생애 최초 구입은 80%. 이게 아직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조만간 이렇게 해줄 거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고액 연봉자들은 괜찮아요. 그게 뭐냐면 DTI, DSR이 그거예요. DTI, DSR이 내가 월급을 만약에 100만원 받는데 이자랑 원리금이 뭐 100만원 나간다. 그러면 이거 100만원 받아서 생활비 50만원 쓰고 50만원 저축하고 했던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100만원이 원리금하고 이자가 나가면 이거 월급 받아서 다 일로 나가면 생활을 뭘로 합니까? 그리고 그게 DTI, DSR입니다. 그 DTI 40%다. 그러면 월급이 100만원이면 40만원 한도 내에서 여기에서 이자랑 원리금이랑 갚고 이 40만원 넘어가면은 대출 못 해준다. 이게 DTI, DSR입니다. DTI는 이자랑 원리금이고 DSR은 원리금까지 다 하는 건 이자만이랑 원리금이랑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40%도 많아요, 솔직히. 뭔 아파트를 뭐 사가지고 빚을 막 70%, 80% 했다가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리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은 나라도 혼란이 오고 자기도 혼란이 옵니다. 자기도 이거 아파트 값 떨어지면은 내 돈은 다 날라가고 빚만 남게 됩니다. 만약에요,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내 돈 2억에다가 대출 3억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어요. 샀는데 이 아파트 값 폭락하면 막 반토막도 나지 않습니까? 폭락해가지고 반토막 났어요. 2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내 돈은 다 날라갔어요. 내 돈은 평생 2억 그냥 죽어라 이래서 모았는데 내 돈은 갑자기 집 하나 샀을 뿐인데 열심히 평생 살고 집 하나 샀을 뿐인데 그 평생 모은 돈이 다 날라가고 한순간에 날라가고 빚만 남았습니다. 근데 내가 갚아야 될 빚이 3억인데 집값은 2억 5천이에요. 집 팔아도 빚을 다 못 갚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
막 야밤도주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옛날에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울고 막 그러다가 전세 놓고 야밤도주 해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한참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많이 받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40%도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를 이렇게 많이 받으려고 합니까? 이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고액연봉자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이라 저는 이것도 많고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택담보대출은 그 다 위올려면은 머리가 지진이 나니까 그냥 자기한테 맞는 그 정보만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 LTV, DTI, DSR 이거 계산에는 계산기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 조건을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이자, 뭐 원금 어떻게 원리금 얼마씩 갖고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이게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편리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다 위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해고 안 되면은 은행 가서 나 이거 되냐 안 되냐 얼마까지 되냐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골치 아프게 다 위어봐야 저기 정부가 바뀌면 또 정책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윤석열 정부가 새로 생겼는데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주거 안정 분야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제도 조정,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단축, 사전 청약 확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10만 가구 이상 공급. 이 사전 청약은 이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물론 저 검단 신도시 사전 청약은 뭐 금방 되는데요.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됐답니다. 이건 뭐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거 지키기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두고 봐야 합니다.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도 수도권은 이 분양가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 땅도 없지 재개발 지역 다 지금 공사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주택건설업자가 이 이익이 남게끔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자재비, 인건비 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에다가 막 10년 전에 막 이렇게 오래전에 싸게 매입해둔 땅에서 이 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조정해더라도 얼마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뉴스 이런 데 나온 겁니다.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 얼마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 서울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분양대금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집값이 많이 상승할 여력은 없지만 은행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도 이 나쁜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을 하더라도 안정권에 드는 거는 이 검단 신도시나 이런 공공택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종도나 이런데요. 근데 영종도는 좀 섬이라 교통이 좀 불편해요.
검단 신도시도 그렇지만 영종도는 더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